요양병원 알아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5억짜리 집을 되찾은 이유. 며느리가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그 순간 4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제 편에 서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외동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5억 원,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이틀째 기다리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임신 중이라며 배를 쓰다듬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둘러싼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노후를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아들 준호는 겨우 5살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 때문에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늦게 집에 와서야 아이 밥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요. 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거든요. 엄마 고생 많이 하시네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죠.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를 대려고 새벽 배달 일까지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준호가 좋은 대학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났어요. 다행히 준호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답니다. 대학 4년 동안은 정말 등골이 휘는 줄 알았어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은 좋게 들어갔거든요. 준호가 엄마 미안해요. 졸업하면 꼭 보답할게요라고 말할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미경이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들었죠. 결혼 준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미경이네 집에서는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를 요구했어요. 당시 시세가 5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죠? 이런 돈 어디서 구해요? 준호가 울상을 지으며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제가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 부부 명의로 집을 사줬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걸 제가 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결혼하면 꼭 모시고 살게요. 약속해요. 준호가 두 손을 꼭 잡으며 한 약속이었어요. 미경이도 옆에서 어머니, 저희가 꼭 효도할게요라고 말했죠. 그 약속만 믿고 저는 모든 걸 내어준 거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좋았어요. 미경이가 가끔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준호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곧 엄마 모실 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볼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락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 넘게 소식이 없기도 했어요. 미경이가 임신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임신부는 예민하다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약도 의사 선생님이 권하지 않는 건 안 먹는다며 거절당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미경이 친정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엄마가 육아 경험이 많아서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왜 미경이 어머니만 경험이 많다고 하는 걸까요? 손자가 돌이 되던 날 호텔에서 돌잔치를 열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니 이상했어요. 미경이 쪽 친척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는 저와 제 동생 한 명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이 친정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준호와 손자도 거기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명절이 되면 더욱 확실해졌어요. 미경이 친정에 먼저 가서 이틀을 보내고 저희 집에는 당일 잠깐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친손자를 보는 것도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깨달았어요. 준호에게 저는 더 이상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손자가 3살이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희 시댁을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 생일 파티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 생일 파티 할 건데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할 예정이에요. 가족끼리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저도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일 당일 준호네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 미경이 친정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심지어 미경이 삼촌 가족까지요. 준호야, 엄마야. 지금 집 앞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 아, 엄마. 그게 미경이 엄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요. 그럼 할머니인 나도 들어가도 되지? 지금은 좀. 다음에 따로 민준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제 손자 생일 파티에서 할머니인 제가 빠지고 외할머니 쪽 식구들만 초대받은 거예요. 그것도 가족끼리만 한다는 거짓말을 듣고 말이에요. 명절 때는 더 했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미경이는 친정 어머니한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렸어요. 심지어 SNS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는 글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어머니. 어버이날이었네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가장 상처받은 건 제 70번째 생신 때였어요. 준호한테 미리 말해뒀는데도 생신 당일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결국 제 70번째 생일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미경이 어머니 생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말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손자가 저를 점점 낯설어 한다는 거였어요. 가끔 만나면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외할머니는 매일 보니까 친하고 저는 가끔 보니까 낯선 사람이 된 거죠. 민준아, 할머니야. 기억나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준호한테 직접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처가 중심으로요.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럼 엄마는 뭐니? 남이니?
엄마, 미경이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직 어려서 부담스러워해요. 결국 또 미경이 핑계였어요. 무엇을 해도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서글펐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도 거절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왔어. 현관에서 반찬통을 내밀었을 때 미경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고마운데요. 요즘 민준이가 저염식만 먹거든요. 이젠 이런 반찬 안 먹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문 밖에 두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손자가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바로 그 계란말이를요. 그럼 민준이 좋아하는 다른 반찬을 해올게.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예 반찬 자체를 거절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해주는 음식마저 거부당하는 기분. 정말 서글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뒤였어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서 손자를 보러 갔는데 미경이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요? 애들한테 감기 옮으니까 마스크 쓰세요. 제 친손자인데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마스크를 쓰라니요. 심지어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문 앞에서만 대화하더라고요. 그럼 기침 나으면 올게. 네,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댁 어른은 이제 완전히 민폐 취급이 된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참고 견뎠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 후 며칠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준호한테 말했어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말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다음 주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해.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 며칠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혹시 그 며칠만 너희 집에서 회복하면 안 될까?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말이에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아플 때만큼은 아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 그게 준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경이랑 상의해 봐야겠어요. 또 상의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이틀 뒤 준호가 미경이와 함께 제 집에 왔어요. 무릎 수술에 대해 상의하자고 하면서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둘을 맞이했어요. 어머니, 수술 준비는 다 하셨어요? 미경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고마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응, 다 준비했어. 수술 후에 며칠만 도움받으면 될 것 같아. 그때 미경이가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요. 어머니, 간병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희도 민준이 돌보느라 바쁘고요. 요양병원 미리 알아보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이라니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가 아플 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요양병원이었어요. 미경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수술 받으신다는데.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미경이는 태연했어요. 오빠도 회사 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간병하면서 민준이까지 돌볼 수는 없어요.
요양병원이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당당하게 요양병원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미경아, 엄마는 가족이야. 며칠만 도와드리면 되는 건데.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간병하려면 밤새 깨어 있어야 하고, 화장실 도와드리고, 밥도 챙겨드려야 해요. 저는 민준이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미경이의 말을 듣고 있던 준호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경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는 거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뭐,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경이가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며칠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민준이도 어리고 저도 임신 중이라서요. 그때 미경이가 임신 중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를 거절하는 핑계로 쓰는 거였어요. 그럼 민준이는 며칠 친정에 보내면 안 되니? 어머니,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어머니 간병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생 희생하며 키운 아들의 아내가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미경아,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아니니?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모든 가정이 각자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 간병까지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구시대적 발상이라니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준호를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미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 전문 간호를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아플 때 요양병원을 권하는 거였어요. 미경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여기 근처 요양병원들이에요. 후기도 좋고 시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요양병원 리스트였어요. 이름, 전화번호, 비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입원비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가 직접 연락해서 예약하시면 돼요. 미경이는 마치 무슨 친절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종이가 사형 선고서 같았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니요. 결국 자기들 편의를 위한 선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였어요. 그날 밤 준호와 미경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4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아플 때 요양병원을 권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요양병원 리스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가족에게 버려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10년 전 아들 부부에게 집을 증여할 때 변호사 선생님이 권했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미경이가 건넨 요양병원 리스트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이에요. 정말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비용까지 꼼꼼히 적어 놓은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프기도 전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드린 자료 보셨어요? 제일 위에 적힌 곳이 시설도 좋고 후기도 괜찮더라고요. 마치 호텔 예약이라도 도와주는 것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미경아,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네, 어머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면서 덜 외로우실 거예요. 또래분들과 지내면서 덜 외롭다니요. 제가 외로운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예약은 빨리 하셔야 해요.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수술 전에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 미리 예약하라니요. 아직 수술도 안 받았는데 벌써 요양병원 예약을 하라는 거였어요. 미경아, 엄마가 꼭 요양병원에 가야 하니? 며칠만 도와주면 되는 건데. 어머니, 며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한 달이라니요. 며칠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 달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어머니가 계시기에는 좀 불편해요. 화장실도 문턱이 높고 방도 좁고요. 불편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5억 원을 들여서 사준 집이 저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그럼 내 집에서 회복하면서 간병인을 쓰는 건 어떨까?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은 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요양병원에서 전문 치료받으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돈 계산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느낌이었어요. 미경아, 그럼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만 와서 확인해 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준호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민준이 돌보느라 바빠요. 그리고 임신 중이라 몸도 무겁고요. 임신 중이라는 핑계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경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정식으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 처음 들었는데 벌써 몸이 무겁다고 하네요. 임신이 몇 개월이니? 아, 그게 아직 초기라서요. 조심해야 하는 시기예요. 초기인데 몸이 무겁다니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요양병원이 최선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후기도 다 찾아봤는데 다들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후기까지 다 찾아봤다니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그럼 한번 구경이라도 가봐야겠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면 준호 오빠가 시간 내서 같이 가시든지요.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마치 정말 저를 위한 일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 주말 준호와 함께 미경이가 추천한 요양병원을 구경 갔어요. 시설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시설 괜찮죠? 준호가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또래시고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간호사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준호는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요. 비용은 월 200만 원이고 식사와 간병비 모두 포함이에요. 20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준호가 말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괜찮다고 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양병원 생각보다 괜찮았죠? 엄마가 거기서 지내시면
저희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안심이라니요. 저를 안심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심하겠다는 거였어요. 준호야, 정말 이게 최선이니? 엄마, 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모두를 위한 최선. 미경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아마 둘이 미리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바친 제가 아플 때 요양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10년 전 집을 증여할 때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조항 말이에요. 효도 불이행 시 증여 취소 가능.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제 그 조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10년 전 집을 증여할 때 받았던 모든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찾았어요. 바로 그 계약서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던 그 조항이 거기 있었어요. 제6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본 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게 부양 의무 위반이 아니고 뭔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증여계약서 작성해 주셨던 정분자라고 합니다. 아, 정분자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그때 증여계약서에 넣었던 조항 있잖아요. 효도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다는. 아, 부양 의무 위반 시 증여 철회 조항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셨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생님은 저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상황을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명절 때 소홀히 하는 것, 생신을 챙기지 않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수술 후 도움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을 권한 것까지요. 정분자님, 이 정도면 충분히 부양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요양병원을 권한 것은 명백한 부양 거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만큼 먼저 경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제가 아들한테 그런 걸 보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정분자님, 지금까지 참고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해요. 평생 희생하신 분이 노후에 이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그럼 내용 증명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제가 작성해 드릴게요.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정확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완성됐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증여자 정분자는 수증자 김준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수증자는 증여계약 체결 시 약속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2. 특히 증여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을 권함으로써 부양 의무를 명백히 거부함. 3.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양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철회할 것임. 읽고 또 읽어봤어요. 정말 제가 아들한테 이런 걸 보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드님이 깜짝 놀라서 연락 오실 거예요. 그때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내용 증명을 보내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준호네 집 주소로요. 제가 5억 원을 들여 사준 그 집으로요. 발송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이틀 뒤 예상대로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왜 와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 엄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엄마는 할 말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30일이 지나고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증여철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준호가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법정까지 가시려고요? 준호야, 엄마가 먼저 이런 선택을 한 줄 아니?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수술 후에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준호야,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요양병원 얘기는 왜 나왔겠니? 엄마, 그건 미경이가. 또 미경이 탓이야? 너는 뭐니? 로봇이니? 준호가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제가 계속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부터 너희한테 짐이 됐니? 명절 때도 눈치 보고 손자 생일에도 빠지고 심지어 엄마 생신도 잊어버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몇 번을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했니? 그때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야, 이미 늦었어. 엄마는 결심했어. 며칠 뒤에는 미경이가 왔어요. 혼자서요. 임신 중이라면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처음으로 미경이가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 어머니 수술 후에 요양병원 가시라고 한 것.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것만이니? 아니요. 그동안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 것들도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 내 엄마가 아플 때 요양병원 가라고 할 수 있니? 그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 제 엄마는 아직 젊으시고요. 또 핑계더라고요. 결국 속마음은 변한 게 없었어요. 미경아, 내 진심을 알겠다. 이제 가봐.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 임신 중인데. 임신을 방패로 쓰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임신 중이면 뭐 어쩌라고? 그게 내가 요양병원 가야 할 이유가 되니?
미경이는 결국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준호 부부가 번갈아 가며 찾아왔어요. 때로는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면서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 아이도 결국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다 지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미경이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정분자 씨,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모님 딸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경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게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철이 없어서요? 30이 넘은 사람이 철이 없어서요? 정분자 씨,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죠. 결국 미경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던 중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분자님 상대방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합의요? 네, 앞으로 제대로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월 생활비도 드리겠다고 하네요. 월 생활비까지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선생님, 전 합의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정분자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요. 선생님, 가족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법정에서 만난 준호와 미경이는 초췌해 보였어요. 미경이는 정말 임신 중인 것 같았어요. 배가 꽤 나와 있더라고요. 재판장에서 준호가 증언했어요.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아이도 어렸고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미경이도 증언했어요. 시어머니를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에요.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임신도 했고 역시 핑계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해온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명절 때 처가에만 가고 시댁은 소홀히 한 것, 생신을 챙기지 않은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술 후 요양병원을 권한 것까지요. 특히 미경이가 미리 준비해둔 요양병원 리스트는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 피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원고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 리스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몇 차례 재판을 거친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는 준호와 미경이 그리고 저와 변호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순간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경이는 배를 감싸 안으며 울고 있었고요. 특히 원고가 수술 후 회복 기간 중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한 것은 부양겁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20년 2월 15일자 증여계약을 철회한다고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니, 제가 제 권리를 되찾은 거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분자님 축하드립니다. 정당한 판결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정분자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준호야, 법원에서 판결 났잖아. 이제 그 집은 내 집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미경이는 임신 중이고 민준이도 어린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도 집 없이 살 뻔했잖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 늦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며칠 뒤 집을 비우라는 통지서를 보냈어요. 한 달의 시간을 줬죠. 그것도 인정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준호 부부는 정말 여러 번 찾아왔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인가요? 준호야, 내가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겠니?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다. 미경이도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아,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때는 왜 그랬니? 어머니, 저도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나이 30에 철이 없다고? 그럼 언제 철이 들 거니? 결국 미경이도 울면서 돌아갔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민준이었어요. 손자가 와서 할머니, 저희 왜 이사 가야 해요? 라고 물을 때요. 민준아,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구나. 할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준호 가족이 집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이사차가 와서 짐을 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왔어요. 엄마,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준호야,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정말 반성하고 달라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야. 엄마, 준호야 가봐. 미경이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준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이 비워진 후 저는 혼자 그 넓은 집을 둘러봤어요. 제가 5억 원을 들여 사준 집이었지만 처음 들어가 보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저는 이 집을 월세로 놓기로 했어요. 5억 원짜리 집이니까 월세도 꽤 될 거였어요. 부동산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 월 300만 원 정도로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조건이면 금방 세입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로 보니 준호 또래 같았어요. 어머니, 집 정말 좋네요. 잘 쓰겠습니다. 그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어서요. 월세로 3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일본 온천 여행이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게 인생이구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분자야, 정말 잘했다. 그런 자식들한테 집 줄 이유가 어디 있어? 맞아, 우리도 배워야겠어. 자식들한테 너무 퍼주지 말고.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특히 명절 때나 손자 생각이 날 때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존엄을 지킨 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월세 300만 원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녀요. 분자야, 정말 젊어 보인다. 얼굴도 환해지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정말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진 것 같거든요. 가끔 준호한테서 연락이 와요. 명절 때나 제 생신 때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준호야, 내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할 때 연락해. 아직은 만날 생각이 없어요. 겉으로만 바뀐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 변했을 때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보고 싶기는 해요. 벌써 7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참고 있어요. 제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손님이 이사 왔어요. 전에 살던 부부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가족이 온 거예요. 역시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둘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집주인이신가요? 네, 그래요. 아이들이 시끄러울 텐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아이들 소리는 복소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집 아이들 소리는 복소리인데 제 손자 목소리는 왜 그렇게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비싸기만 하고 쓸데없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말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어요. 그 할머니가 풀이 죽어서 장바구니에 넣었던 과일을 다시 빼는 모습을 보니 옛날 제 모습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아마 저처럼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을 텐데 늙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요즘 TV에서 보면 저 같은 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홀대받는 어머니들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참지 말라고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고 이해해줄 필요는 없다고요. 물론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저처럼 아플 때까지 외면당하면서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처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요즘 세상이 다르다, 처가 중심이다, 이런 말로 시어머니를 소홀히 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는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도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너무 참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은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플 때마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이젠 나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지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